네,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했는데 공식적인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야가 의견차를 이제 좁히지 못해서 사상 초유,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 국민들에게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진정으로 청문회가 맞나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청문회를 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태도가 굉장히 좀 달랐는데요.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이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을 해왔습니다. 또 청년 정치인이 되어서는 그 참신한 그 이미지와 또 국민적인 또 인기 이걸 또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탄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학생운동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꾼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김민석 후보자 대변인 모임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갑자기 과거가 미화가 되고 또 제 그 1시간을 이제 질문이 아니라 이제 저런 발언 등으로 쓰는 것을 보면서 이제 누리꾼들이 좀 화가 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이제 발언권을 가진 분들을 좀 존중하지 않는 이제 이런 태도가 좀 보여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저희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패널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홍석준 전 국민의 의원과 이 사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부터 어떻게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문회. 저는 청문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래 보잖아요. 왜냐하면 총리 청문회 정도 되면 정인도 있고 자료 제출도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인 없이 청문회를 한다. 뭐 가장 가까운 뭐 강신성이라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인 채택을 안 하고 청문회 하면은 국민의힘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보이콧 해야죠. 그냥 청문회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청문회 하는 순간 이제 뭐 이틀 지나고 나면은 이 상황으로 그냥 갈 텐데 가면은 그냥 길 깔아주고 청문 채택서 안 하고 그러면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건데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가장 강하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소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실질적인 공격수들이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앞장세워서 몇몇 사람 공격받으면 그걸로 놔두면은 누가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겠느냐는 거예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정인이 없고 자료가 안 되면은 처음 시작부터 보이콧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지금 뭐 아무 얘기해봐야 변명만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 화만 돋구는데 야당에서는 그러면은 총리 후보자 자체의 청문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강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청문회 앉아서 지금 뭐 오늘 시작해가지고 시간 다 가고 여당은 소위 민주당은 김민석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정치 일정에서도 정치 과정에서도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된 사람들, 돈 처먹은 사람들은 정치판에 안 나오면 좋겠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일상적으로 국민의 삶에 안착해서 국민들과 호흡 맞춰가면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왜 돈 먹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된 사람이 나와서 또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공방을 하고 또 그러면서 뭐 민주당은 뭐 운동권이 무슨 자랑입니까? 386대 운전했는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우려먹다가 이제 김민석 그거 가지고 존경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존경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하루 지나서 정 안 되면은 보이콧 해라. 그리고 뭐 총리 지명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 알아서 하고 책임도 당신이 져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 이래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는 대단히 좀 이상하고 이례적이고 그리고 부실한 청문회죠.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때의 청문회는 민주당이 자료 건수를 1094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그 후보자 지금 청문회에서는 97건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25%밖에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증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증인 중에 전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좀 삼았죠. 그러면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까지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럼 전처 이런 걸 빼고 네. 강신성 씨라든지 이런 어떤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핵심 사람들만 추려서 최소한 4명, 5명 이야기했는데 그것마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의원이 지금 청문위원장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에 입장문을 내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이콧 여부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청문회를 통해서 좀 최대한 좀 밝혀낼 때까지는 좀 밝혀보자 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청문위원들 역할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청문회에 이제 임하고 있는데 첫 시작할 때부터 해서 난데없이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부터 해서 막 공격을 이리 하는 걸 보고 세상에 이 인사검증하는 청문위원을 오히려 검증을 하면서 병역 기피를 급성간염 때문에 뭐 병역 기피한 것도 이렇게 해서는 또 뭐 특검의 수사 대상 뭐 영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청문회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청문회에 그 당사자가 이제 있는데 서로 이제 의원들끼리 이제 네거티브 설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 여쭤볼게요. 저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라이브로 청문회를 다 지켜봤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보이콧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청문회가 열린 그 자체가 이제 그 야당의 책임이, 그러니까 여당의 책임이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당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종배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원래는 뭐 투표 뭐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사실은 투표 그냥 없이 그대로 이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이종배 위원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늘 청문회가 좀 열렸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게 좀 잘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네. 저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투표를 해봤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 청문위원 4명밖에 안 돼요. 이종배 의원 포함해도 뭐 5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쪽 민주당은 8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에서 또 밀리는 거네요. 압도적으로 이제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이콧 했을 때 이제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청문회장에서 정인이 없더라도 최대한 좀 끌어낼 때까지 좀 끌어내자. 예를 들면 오늘 김미정 의원이 통해서 정말 그 김민석 후보자가 정말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적합하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답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총 그 예산 규모를 뭐 물으니까 답변하지도 않고 또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냐 하니까 30%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어이없는 그런 어떤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이 김민석이가 과연 이제 총리 후보자 적합한가를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좀 최대한 많이 좀 끌어낼 때까지 좀 끌어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제는 김민석 후보자에 좀 집중해서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가 그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계속 말하는 뭐 현금 6억을 집에 쌓아두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하는 게 이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본인은 추징금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재산으로 신고할 이제 여력도 없었고 사실은 본인 뭐 그 현 부인도 그렇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회 등 수입도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의 다 사정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생각으로는? 본인은 그래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도를 넘어간 거예요. 지금 김민수 후보자에 대한 그런 주장들을 어느 국민이 믿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있으면요, 선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도 국회의원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례를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지금 정인 없이 자료가 부실하면서 청문을 하면은 이게 선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청문 대상자들이 뭐 총리도 정인 없이 하고 자료도 뭐 부실해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여당을 하다가 야당이 됐잖아요. 네. 야당이 국민의힘에 야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국민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김민수 후보자에 대한 것은 국민은 이미 당신은 총리 자격이 없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재명 정권은 나홀로 자기 팔 흔들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당에서 역할은 민주당 야당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정말 강하게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보이콧 해버리든지 그렇게 무력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저는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탄핵하고 뭐 그다음에 특검하고 뭐 등등등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당을 하다가 여당이 됐어요. 근데 자기들 야당할 땐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럼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이야. 청문회에서 정인이 총리를 청문회하는데 정인이 없으면 보이콧도 해야 됩니다. 정인을 내세울, 특히 4명이라도 내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안 하겠다고 보이콧하고 그 보이콧에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김민석이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권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정권이 총리 잘못해왔는데 정인조차도 못하게 해서 청문회를 한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청문회 할 때 정인 없는 청문회가 이제 허다하게 나올 거다. 그럼 이런 선례를 왜 국민의힘이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럴 때 정인도 없이 자료 제출이 부실할 경우에는 청문 보이콧을 하는 선례를 남겨야 되는. 그게 선례예요. 그런데 지금 모여가지고 앉아서 뭐 자기 목소리 내는 거 뭐 이래 하면 뭐합니까? 3분의 2 대 3분의 1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되는데 화력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청문회를 감안하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김민석 그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했어. 야당은 역시 국민의힘은 네. 역시 뭐 우리를 반대해 가겠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냥 청문회 채택 안 돼도 청문 채택 안 돼도 그냥 임명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잖아요. 거기 왜 국민의힘이 등달아 거기 따라가냐 이거죠. 이 김민석이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뭐 자료도 없고 정인도 없는데 뭘 얻습니까? 지금 이거 저희 일타뉴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 선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선례로 남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저항을 못하나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쇄도하고 있는데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증인 채택도 안 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례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서 나도 똑같다. 그냥 나도 똑같이 한덕수 국무총리 때처럼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한 거에 있어서 대표님 생각 더 한덕수 들어보고 싶어요. 국무총리는 김민석이 같이 돈 문제가 없어요. 정치자금법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노무현 정권 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특별하게 그 당시에 야당 민주당에서도 특별하게 걸 게 없었어요. 지금은 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정인도 안 하고 돈 문제 얼마나 좋아요. 돈 그거 받았는데 그거에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산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거에 다 쓰더라도 지금 본인이 관계된 돈에 관련된 관련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사람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씩 9명 줬대. 그러면 9명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9명을 다 줬다는데 빌려줬다. 어떻게 빌려줬냐? 그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정인도 없이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안다고 야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당은 모든 짐을 인명권에 추천해준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몰아야 되잖아요. 그럼 모는 게 지금 절차적으로 밟아가지고 그냥 이거 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얼마 몇 프로고 국가 예산이 얼마인가 뭐 그런 거 그건 그거 아무 없이 그냥 지나가요. 공부도 안 했어. 내가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면서 총리 행세한다고 청문회 준비 공부도 안 한 거야. 총리가 제일 먼저 딱 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만데 부채가 기본적으로 얼마인데, 네. 예산이 얼마고 부채가 문재인 정권 돌아서 500조 늘어가 1100조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늘릴 건지 뭐 그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도 몰라. 국가 채무 지금 30조 추경해가 30조 풀잖아요. 또 플러스 알파에가 20조 더 푼다는 거야. 그러면은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도 없지만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총리 행세가 하다가 총리 다 된 줄 안다고. 그때는 국민을 믿고 국민의힘이 보이콧 하는 겁니다. 정인 없는 총리 청문회 못한다. 그게 국민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되게 궁금한 거야. 아니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돈이 막 7, 8억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있고 뭐 사람들한테 9명한테 1,000만 원씩 빌리고 강신석이라는 사람은 뭐 450만 원씩 막 생활비도 대줬는데 그거 뭐 자기들이 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서 무너져가 잘못되면 투자도 뭐 해줘야죠. 투자금을 줬는데 자기 말도 투자금을 줬는데 망했대. 그럼 왜 투자금 어떻게 해소해요? 망하면 그게 끝이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자기는 뭐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그냥 너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데 네. 그렇게 야당이 특히 총리 청문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여당 보수 정당 총리들 낙마된 거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해서 보수 정당의 총리들 낙마된 게 어떤 것 때문에 낙마되는 줄 알아요? 정관이 오받았다고 낙마됐어요. 정관이 오받았다고. 그 다음에 돈 받은 확인도 없는데 돈 받았다는 유수 한 장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은 이거는 청문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네. 안 되는 청문회를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재명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던져버리는 게 오히려 야당답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뭐 김민석 후보자 당연히 자진 사퇴는 안 할 거고 그래도 이렇게 임명되겠죠? 당연히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초대 이제 총리였는데 뭐 임명되지 않으면 뭐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니 당연히 임명하기로 할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을 보호하는 것이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로 아주 뭐 결사옹위를 하고 있는 그래요? 것이죠. 네. 지금 어차피 청문회를 한다면 좀 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숫자는 적지만 좀 일당백의 각오로 좀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모방송에 이제 갔다 오니까 그 모방송의 아나운서가 오히려 더 좀 더 파이팅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 남은 하루 오늘 저녁에도 아마 고민을 좀 더 할 거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서영교께서 말씀을 하신 역대 청문회 어떤 그런 사례를 따랐다. 정말 100% 거짓말이죠. 저는 어떻게 총리 후보자 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 예를 들면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좀 전에 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검증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부친의 어떤 묘 뭐 이런까지도 덜 먹이면서 자료를 1094건을 요구할 정도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물론 뭐 100% 답변은 못했지만 이제 답변을 했고 또 증인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기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지금 이제 25%밖에 자료를 주지 않고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청문회에서조차도 지금 김민석 후보의 거짓말이 또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크게 간추려 보면 아들 문제, 그 다음에 본인 학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검증 재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검증 재산 문제에서도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해명이 자꾸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자꾸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025년도 재산을 비교해 보면 이제 한 7억 9천 정도 이제 늘어났고 또 수입 지출은 이제 수입은 한 5억 천인데 이제 지출은 뭐 13억이다 이렇게 해서 이 차이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세비 외 이제 수입이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강연 등 기타 수입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는 주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연말정산을 때 보니까 기타 수입이 1,400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게 이제 그 혼사, 조사 또 뭐 두 번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6억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곰곰이 이제 따져보면 이제 결혼 2019년 재혼을 했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고 2020년부터 재산 신고된 어떤 그 기간 동안에 하면은 이 세 가지 즉 장인상과 이제 두 번의 출판 기념회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그리고 장인상을 통해서 부친상도 아니고 장인상을 통해서 6억이 모여진다? 그것도 이 완전히 이제 거짓말인데다가 더 큰 또 거짓말은 2022년과 2023년도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출판 기념회가 없는 해, 즉 2024년도에도 또 이제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드러나고
오늘 또 청문회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설명하면서 장모가 자기 처에게 뭐 2억 용돈을 정도를 줬다? 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발생하는 뭐 문제가 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여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정여세는 나눠준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합산으로 정여세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이상 되면 정여세 대상이 되는데 정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한 2,800명만 지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거짓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가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잖아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어머님의 빌라의 첫 번째 건설 이모 씨가 2억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다가 나중에 이 이태란 씨 와이프가 전세 계약을 하고 또 그 나중에는 장모가 어머님의 빌라에 2억 8천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2억씩이나 줄 경제적 여유는 처갓집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재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 관련된 것도 그냥 출입국 기록을 내면 되는데 또 그 본인의 어떤 항공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짜집기 했는데, 오늘 김희정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항공편이 없는 항공 이러는 걸로 이제 짜집기 됐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의혹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제 당을 떠나서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제 모든 국민이 이제 의혹을 이제 해소하는 거를 보고 싶으니까 이제 당사자한테 이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거고, 이제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로 이제 내정이 됐었을 때 모든 국민이 알게 하게끔 본인이 끝까지 이제 해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국무총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흐르다가 시간을 이제 버티면 그냥 나는 뭐 국무총리 되겠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국민의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민석 후보자보다 오히려 더 지금 그 네티즌들이 눈살을 좀 찌푸리는 그 인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아마 이 인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끼어드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그리고 저 김희정 의원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국회의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급성안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에게 그 증거 제출 부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주진우 그 의원이 이제 들은 것처럼 이제 그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보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쇄도했던 그 단어가 뭐였냐면요,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이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선원 의원, 솔직히 저는 박선원 의원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거를 지금 인사청문회 보고 저는 박선원 의원 처음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인사청문회 보고 박선원 의원을 좀 검색해봤는데 어쨌든 박선원 의원이 이제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한 곽규택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곽규택 의원이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이제 주 내용이 그게 이제 서로의 공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과를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주진우 의원에게 병역 면제 관련 그 사유로 급성 간염을 얘기했었을 때는 본인은 이제 당당하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내로남불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댓글이 정말로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표님 답답하신 표정이네요. 메시지를 감당을 못하니까 메신저를 죽이잖아요. 네. 저렇게 이제 우리한테 공격하면 너 개인 사생활 다 깐다 이거 아니겠어요? 겁이 나가 민주당 겁나가지고 청문회 하겠습니까? 청문위원들에 대한 독립성을 저렇게 훼손해서는 그래서 민주당답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 저 사람 잘못하면 제2의 박지원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박선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무슨 형제간인가? 제2의 박지원 같은 역할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해도 너무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이게 국무총리의 역할이라든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은 그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이 좀 듣기 싫은 자기들한테 따가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공격한다. 그거는 국민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청문위원, 야당 네. 청문위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국민이 듣고 싶은 국민을 공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다운 얘기, 집권 여당이 됐는데도 그 버릇은 못 고치는구나. 너가 언제 철이 들어가지고 언제 그 버릇 고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주 답답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종배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정리들이 좀 미흡하다. 저럴 경우에는요, 바로 정해시키는 겁니다. 청문위원을 저렇게 팽개쳤는 청문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청문위원, 전혀 상관없는 청문위원을 사생활을 공격을 하면은 바로 중단시켜가지고 이거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사과를 받아내야 돼요. 나 사과할 수 없다. 그러면 청문위원을 겁이 나서 민주당 겁나서 하겠어요? 안 그래도 개딸들 겁나가지고 청문위원 하는 것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국민을 믿고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김민석 후보자의 실체가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청문위원들을 여당이 공격한다? 여당답지 못하다는 거죠. 민주당이 언제 좀 처리될 거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답답한 거예요. 저희가 영상에는 넣지 않았지만 저기에 원래 성경도 있었죠. 갑자기 네.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성경 말씀을 굉장히 오용하고 있다. 오용이다. 그렇게 네. 보이는 거죠. 박선호 의원이 이제 그날 일은 그날 일 족하느니라 이런 어떤 말 속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리만 모면하면 이제 된다. 그런 것을 은연중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선원 의원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제 오용하고 있다 하고 박선원 의원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 유명하냐? 이제 유명한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 차장까지 했어요. 국정원 차장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거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특히 이번에 비상계엄 때는 홍장은 메모가 사실은 처음엔 이제 상형 문자처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점점 해가지고 조금씩 알아보는 어떤 문건이 자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글씨체가 박선원체다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어떤 조작 메모에 어떻게 보면 좀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런 어떤 작전이랄까 이런 걸 굉장히 좀 잘 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디서 이제 그런 걸 딱 해서 주진우 의원의 어떤 군 면제 사유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상천외의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종배 위원장이 좀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전에 한덕수 이전에 또 총리 후보자들이 예를 따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거짓말을 김민석 후보자가 할 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위원장으로서 따끔하게 좀 혼을 좀 낸다든지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이 청문위원이 지금 의석이 반밖에 안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위원장이 좀 역할을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좀 그래 하지 못한 게 대단히 좀 아쉽게 보이고 지금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콧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좀 더 결기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박서준 의원이 이제 모른다고 한 건 제가 이제 반어법을 쓴 건데,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제 안중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모른다 이렇게 좀 반어법을 쓴 거였고요. 어쨌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인물의 그런 이제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박선원 의원을 조금 집중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대표님께 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주제 넘어갈게요. 그 방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종배 위원장님 태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종배 위원장이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 이제 반미 관련한 질문들을 봤었을 때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라왔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이제 마치 담화처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다정하게 이제 건네는 그런 겁니까? 뭐 맞습니까? 라고 이제 그냥 다정하게 확인하는 그런 용도였다. 이렇게 조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종배 위원장의 태도가 아쉬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위원장님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이종배 위원장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속내는 불편하다. 그런데 반미주의자 그것도 미 문화원 방화를 주도했던 반미주의자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래 됐을 때 도대체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질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미 관계를 포기한 건가? 이재명 정권은 한미 관계를 그냥 포기한 건가? 그럼 미국하고 안 하고 나토도 있고 나토도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겠어요? 가보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뭐 자기 체급도 안 해주제. 그런데 이번에 나토 가면 뭐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 나토가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딱 터지면서 이게 핵 문제가 급부상됐잖아요. 이란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급부상되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쿼드, 소위 말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에 대한민국하고 이제 뉴질랜드, 대만을 넣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중국 눈치 본다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 쿼드 중에 인도 빼고 회의체를 이번에 가서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나토의 부분은 좀 더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김민석 후보자의 반미에 대해서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드 반대하고 난리를 했어요. 김민석의 의록을 한번 쭉 보면요. 일괄적으로 반미주의자야. 미국 일괄적으로. 네. 그런데 유학은 다 보내. 미국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 이 어려운 특히 이재명 정권의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이념적으로 미국이 썩 와닿지 않는 소위 친중 행각을 하고 친북 인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총리까지 반미주의자, 국정원장은 친북주의자들을 놓는다. 거기에 대한 청문회 주요 내용일 수 있다. 그렇게 흘려 지나갈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대단히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미했다. 뭐 그게 옛날에 운동권 출신으로 반미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굉장히 엄중한데 네. 과연 그 엄중한 국민들이 엄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청문위원들은 뭐 고생해요. 제가 보기엔 청문위원들은 잘 뽑아놨더라고. 그런데 네. 청문위원장이 이종배 청문위원장이 좀 더 생각을 좀 달리해라. 이거는 그냥 시간을 지내서 김민석을 총리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절대 김민석은 시킬 수 없다. 이런 정확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 되면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게 청문위원장으로서 역할이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